네, 안녕하세요. 더 좋은 연구소입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책 리뷰 시간. 그림자 정부. 세계 경제는 조작되었다. 사실 이거 영상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조회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보시는 분이 없으면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뭐 또 다음 편 언제 나오냐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그래서 고심 끝에 자료 만드는데 너무 힘들고 또 이게 설명을 하려면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책은 다 읽었지만 또 설명을 하려면 또 이제 팩트 체크를 같이 이제 확인해서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자료 만드는 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봐주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왜냐면은 이거 이제 하는 이유가 이제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이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함이거든요. 제가 부동산을 시작한 이유가 요거 때문인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시스템에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하는 거고 저는 딱히 부동산 공부 이제 많이 안 하거든요. 관심도 없고 별로. 사실 그 패턴이 똑같아요. 뭐 주식은 제가 뭐 잘 모르겠는데 패턴이 부동산이 다 똑같아서 뭐 딱히 그렇게 막 공부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많이 해드리는데 뭐 자기가 직접 막 건축하고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그냥 사두면 됩니다. 저희는 뭐 부동산 안 파는 주의니까. 근데 이들이 지금 오늘 할 얘기는 이 네이선과 제임스 로스차일드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다섯째 아들이고 이 네이선이 셋째고 제임스가 다섯째입니다. 지금은 이제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이거 다음부터는 사건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 이제 이거 다음에는 미국 얘기를 많이 해드릴 거거든요. 왜냐면 미국과 세계 중심이 이제 세계 중심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그림자 정부에 대한 책이랑 이 화폐 전쟁이 미국에서 그런 중앙은행을 이 환정꾼들이 어떻게 차지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다음 편에서 나오고 오늘은 이 전쟁을 통한 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쟁을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것도 다 돈 벌려고 사실 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뭐 어떤 한 가지 목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표면적인 거는 이제 명분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배우는 어떤 그 역사가 그 이면에 숨겨진 거를 여기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정치와 경제입니다. 이 두 개를 이유로 전쟁을 일으키는데 오늘은 이제 나폴레옹 전쟁에서 이제 워털루 전투 여기서 돈을 엄청 많이 벌죠. 로스차일드 이거 많이 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은 많이 아실 거라서 그거를 오늘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계도부터 보면 이분이 대빵이잖아요. 이분 아버지고 다섯 아들이 있었어요. 다섯 아들뿐만 아니라 그 신복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집에 같이 데리고 살았던 야콥이라는 사람은 미국으로 넘어가서 일을 시키거든요. 이분이 지금 그 아담 바우스트, 일루미나티를 창시한 아담 바우스트에게 돈을 줘서 일루미나티를 창설했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일루미나티는 1776년도에 설립이 됐다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이때가 미국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날, 그때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같은 연도네요. 같은 연도고 그 다음에 프랑스 시민혁명에도 막 무슨 전시안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다음 시간에 같이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아들이 유럽이죠.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이렇게 유럽을 다 제패를 해요. 다섯 아들이. 그 중에서 이제 두각을 띈 게 이제 네이선과 제임스였죠. 셋째 아들과 다섯째 아들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지금 1812년에 이제 죽는다고 나오는데 이게 유럽은 아들들한테 맡겨놓고 이제 미국에다 신경을 많이 써요. 예, 아버지는. 그래서 이 마이어 암쉘 로스차일드는 미국 쪽에 신경을 써서 이 다들 엄청 바쁩니다. 예, 돈을 벌기 위해서 좀 엄청 부지런하고 엄청 바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아들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프랑스와 유럽의 상황이 어땠냐면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전쟁을 하는 중이었죠. 그래서 대륙봉 세력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무역이 단절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영국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상품이 유럽에서 굉장히 비싸게 팔립니다. 이걸 근데 이 대륙봉 세력을 내려가지고 이제 무역을 못 하게 되니까 이 수요는 있는데 이제 공급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밀무역이 성행해요. 그래서 이 셋째 아들 네이선이 이제 다섯째 아들 동생 제임스랑 손을 잡고 영국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프랑스로 대파는 그런 밀무역을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법니다. 그래서 잠깐 상황을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 프랑스 혁명 전쟁에서 나폴레옹 전쟁으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제1공화국이 형성이 돼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뭐 이제 공화국이 들어서는데 이때 이제 자유, 그다음에 뭐 평등, 그다음에 인권 이것 때문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당시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지금도 뭐 민주주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많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이때는 이제 처음 그런 개념이 나왔으니까 더 몰랐겠죠. 그래서 이때 전쟁을 하는데 혁명전쟁 어떻게 하냐면 이 공화국이 들어서니까 공화국은 선거를 하는 거거든요.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제가 들어서니까 이제 다 왕정이었잖아요. 뭐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영국, 러시아, 프랑스 다 군주제니까 자기네들도 그렇게 이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이걸 저지하려고 간섭을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이제 간섭을 했다는 계기로 프랑스 혁명 정부가 선전포고를 해서 이제 전쟁이 납니다. 이거를 이제 이베리아 반도 전쟁, 뒤에 가서 또 나오죠. 이베리아 반도 전쟁이라고 또 나오고 그렇게 프랑스 이베리아 반도 전쟁은 나폴레옹 시기 때 나옵니다. 프랑스 혁명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혁명 세력들이 자기들이 정권을 차지하려고 국민들의 그런 어떤 투표를 못하게 그렇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래서 나폴레옹을 다시 추대를 합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이집트 여기 보시면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 이집트 원정을 귀환한 나폴레옹에게 황제를 즉위로 시켜버려요. 나폴레옹 그래서 황제로 즉위되면서 다시 군주제가 되거든요. 그게 여기 나폴레옹 전쟁, 여기 프랑스 제1제국입니다. 참 엄청나게 그 어지러운 혼란의 시대예요. 제1공화국이 프랑스 제1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유럽 정복 정쟁을 해요.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로스차일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 여기 나단, 메이어, 로스차일드로 돼 있는데 이 나단을 네이선으로 읽는 것 같아요. 서로 읽는 방법이 다르니까. 근데 이 사람의 진짜 직업은 사실은 은행가와 사업가입니다. 이 두 개를 같이 해요. 돈이 많으니까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뭐 은행은 뭐 이제 그 돈을 빌려주는 은행업을 했고 그거랑 이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볼 거는 1798년 21세 나이로 영국 맨체스터에 정착하여 이 서무무역, 그 다음에 금융사업 이렇게, 그 다음에 직물산업,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섬유와 직물 이런 쪽의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해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법니다. 그래서 후에 1804년에 이제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한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이거 책에 똑같이 써 있어요. 책에 똑같이 써 있고, 그리고 좀 특이했던 거는 1802년에 그 영국 프리미어 그랜드 로지에 프리메이슨이 됐다, 이런 부분도 나오고. 근데 당시 로스차일드가 이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좀 유명해졌단 말이에요.
그때 그 헤센 카셀 방백국 그 비렐름 9세와 그 돈을 빌려주고 막 이래가지고 좀 이제 영국에서 되게 유명해져요, 로스차일드가. 근데 영국 돈이 많아서 어쨌든 갔는데 이때 왕족과 귀족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졸부거든요. 일종의 지금으로 따지면 졸부예요. 갑자기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회계층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시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프리메이슨에 가입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1809년부터 금괴 거래를 하기 시작했고, 이 동인도 회사에서 금을 엄청나게 삽니다. 이게 이제 사업의 초석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서 나폴레옹에 대항하는 웰링턴 군대에게 금화를 주려고 직접 송금했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뒤에 나와요. 이게 책에서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워털루 전투의 결과에 대한 초기 이제 소식을 그 승리에 대한 정보를 빨리 먼저 받아가지고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영국 국채를 졌다고 거짓말 뻥치고 졌다고 뻥친 다음에 영국 국채 주식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이제 차명 계좌로 사는 거죠. 그래서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엄청난 부를 얻는 사기꾼이죠. 사실 사기꾼인데 아마 이때는 뭐 그런 처벌하는 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 돈이 워낙 많으니까 처벌할 수도 없었겠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 동생도 똑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로스차일드가 정말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이제 책의 내용을 보면 이제 59세 삽니다. 60도 못 살아요. 참 60도 못 사는 나이에 59년 동안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그래서 21세 젊은 나이로 영국으로 건너가 동생 제임스와 무역학을 시작. 이 제임스랑 15살 차이가 나요. 15살 차이가 나는데 21세 넘어갔으면 동생 6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무역한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동생도 커서 프랑스로 가서 그때부터 무역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그 나폴레옹 시대 때 서로 그렇게 밀무역을 하지 않았나 싶고, 여기 지금 이것도 영국 지부 여기 보시면 로스차일드 간음은 1778년 네이선이 런던에 지점을 세웠다.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 똑같이 보이죠? 웰링턴 공작에게 군대 자금을 지원했다. 나폴레옹한테도 타국에도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주고 참 적국에도 돈을 빌려준다. 영국 재무부 관리 존 해리스 영국군이 스페인에서 공경에 처했다고 아까 앞에서 봤죠? 처했다고 들어서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영국군 군비 부족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그걸 직접 갖다 줍니다. 왜 직접 갖다 주냐면 이 웰링턴의 은행권을 안 받아줬어요.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에서. 그러니까 돈을 융자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현금, 그때 당시 현금은 금이니까 금이 필요했는데 이를 미리 알고 이제 인도에서 실어온 동인도 회사의 금을 80만 파운드를 샀답니다. 80만 파운드. 그러니까 영국도 사려고 했는데 이 비싸게 파니까 가격이 내리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다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값이 치솟았죠. 한 번에 사버리니까. 와,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그래서 영국은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네이선한테 이제 금을 사게 되는. 참 똑똑합니다. 정말 똑똑하고. 그래서 이제 이 금을 직접 호송하겠다고 웰링턴한테. 웰링턴 그때 이제 마드리드에 있었거든요. 마드리드에서 이제 그 살라망투 전투 때인 것 같아요. 비메이로 전투하고 살라망투 전투가 나오는데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 런던에서 직접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대륙 봉쇄령을 지금 하고 있어서 경계가 굉장히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이 동생 19살 그때 당시 이제 19살이었대요. 19살 동생을 시켜서 이 제임스를 시켜서 이제 프랑스 정부를 매수를 합니다. 뇌물을 준 거죠. 그리고 그 나폴레옹하고 1807년에 만나서 비밀 협약을 했다 그래요. 아무래도 그때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았나. 그래서 네이선은 금을 웰링턴 장군이 쓸 수 있도록 금화로 환전 스페인의 영국군에 직접 갖다 줬다. 그걸 되게 뿌듯하게 또 여겼다고 합니다. 자기가 생전에. 그래서
어떤 전투였냐? 이분이 이제 웰링턴 장군입니다.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인 게 거의 프랑스 나폴레옹의 라이벌이에요, 거의. 그래서 거의 다 엄청 싸웁니다. 1802년 병력 보충을 반격에 나선 웰링턴은 8월 12일 마침내 마드리드에 입성했다. 프랑스군 완전히 괴멸시켜가지고 피레네 산맥까지 쫓아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살라망카 전투예요. 1812년 살라망카 전투인데 이때 이제 군비 부족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이때 네이선이 갖다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뒤로 보면은 이 제임스, 이 다섯째 아들에 대해서 그 위키백과에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좀 오래 살았네요. 76세 살았으니까. 나폴레옹 집권 시기 런던과 파리로 오가며 영국의 상품을 파리로 밀반 입항. 영국에 이제 그때는 우리가 옛날에 뭐 미제가 좋다, 일제가 좋다 이랬잖아요. 이때 영국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걸 밀반입해서 이제 여기 파리에다가 판 거죠. 또 웰링턴을 도와 금을 운반했다. 프랑스의 명성이 높았다. 영국 구체를 많이 샀나 봐요. 그리고 뭐 로스차일드의 파리 은행을 성립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 혁명 자금을 아말리에 공급했다. 그래서 확대해서 한번 봐보면 웰링턴 자금을 이제 줬다고 여기저기 다 써 있는 거 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요. 진짜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참 보면 뭐 총영사로 임명도 되고 이제 은행가, 강력한 은행가. 그 다음에 이 사람 로차일드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기는 또 철도 건설, 광산 산업. 와.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5명이니까 다들 다 이렇게 돈으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해서 세계를 장악해 버려요. 와. 그리고 이제 제임스는 이제 나폴레옹, 프랑스에 있으니까 나폴레옹한테 자금을 댔어요. 나폴레옹을 이제 돈을 군비를 지원해줬고, 뭐 딱히 볼 거는 여기서 뭐 인격, 거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레이싱 마구간을 만들었다. 뭐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랬을까? 참 돈이 많았다. 그래서 당시 이제 프랑스 상황을 이제 알고 갈게요. 프랑스 상황을 이제 워털루 전투까지 프랑스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당시 프랑스는 어땠냐?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1800년대에 프랑스 은행을 만들어요. 설립을 하는데 왜 설립을 하냐면 전쟁하려고 은행을 만듭니다. 나폴레옹은 이제 환전꾼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이런 애들 되게 싫어했을 거예요. 금융가들, 은행가들, 이 사람들이 돈으로 나라를 장악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당시 이제 1800년대 미국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토머스 제퍼슨 이 사람이 그 미국 독립선언서 쓴 기초자입니다. 그래서 3대 대통령 당선이 됩니다. 그때 이 나폴레옹이 이 루이지애나 주를 그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그때 프랑스하고 영국 식민지 미국 대륙이 그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 1,500만 달러에 루이지애나 주를 미국한테 팝니다. 그걸로 유럽 정복을 시작해요. 1800년대. 그래서 나폴레옹과 이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이제 이쪽은 영국 은행에서 이제 돈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여기 1807년 여기 나오죠. 1807년 네이선과 나폴레옹이 만납니다. 러시아의 주둔에 있을 때 만났다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을 침공하라는 비밀 협약을 맺는다고 하는데 돈 빌려줄 테니까 스페인을 침공하시오. 그래서 여기 마드리드에서 이제 붙는 거죠. 그 웰링턴 장군하고. 그래서 나폴레옹에게 군자금을 대주고 네이선은 파리로 금을 밀반출한다. 이때 아마 갖다 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1808년 이베리아 반도 전쟁 나오고 이베리아 반도 전쟁 1812년 나폴레옹이 웰링턴 장군한테 져요. 워털루 전투에서도 지지만 여기 1812년 살라망카 전투에서 집니다. 그래서 루이 18세가 즉위를 하는데 루이 18세는 루이 16세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은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가죠. 1815년 3년 만에
이 엘바섬을 탈출하는데 왜 탈출을 했냐면 네이선이 탈출했다고 돼 있습니다. 도와줬다고 탈출을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즉위를 하거든요. 이 루이 18세가 체포 명령을 내렸는데 이 군인들은 나폴레옹을 황제로 즉위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신임이 굉장히 두터웠나 봐요. 전쟁을 워낙 잘하니까. 근데 워털루 전투에서 패해서 나폴레옹 시대가 끝이 납니다. 이걸 써먹으려고 아마 나폴레옹을 했던 것 같아요. 영국 국채를 떨어뜨려서 사들이려고. 네이선이 영국 전체를 먹으려고 아마 이렇게 조작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816년 네이선은 영국은행을 접수한다. 이게 당시 프랑스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나폴레옹 전쟁 이렇게 있죠. 여기 보시면 나폴레옹은 여기 베를린에서 대륙 봉쇄령을 발표했다. 이것은 산업혁명이 발흥하고 있던 영국과 유럽 대륙 여러 나라의 교역을 금지시켜 영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였다. 근데 서로 대륙 봉쇄령을 내립니다. 영국은 해군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 프랑스를 해군력으로 다 이렇게 감싸버리고, 또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야 너네 영국하고 교역하지 마 이렇게 해서 영국을 고립시키려고. 근데 영국은 버텼어요. 근데 오히려 유럽, 이 프랑스랑 프로이센, 러시아 이런 애들이 더 못 버텼죠. 오히려 영국 워낙 이제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네이선이 이제 영국을 어떻게 점령을 했냐. 네이선 영국을 점령하다. 당시 유럽은 나폴레옹의 엄청난 위력으로 영국이 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다. 나폴레옹의 위력이 굉장했습니다. 그때는 땅도 엄청나게 넓었고, 그러니까 다 사실은 무서웠죠. 무서웠는데 영국도 그랬어요. 영국도 웰링턴에서 전투하면 질 거다. 다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스차일드가 그 정보원, 이 특파원, 뭐 이런 정보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그 승리하는 걸 보고 정말 빠르게 전달을 합니다. 이 네이선한테. 근데 이 그림자 정부랑 화폐 전쟁에서 얘기가 조금 달라요, 서로. 그림자 정부에서는 이제 비둘기로 승정보를 전했다고 되어 있는데, 화폐 전쟁에서는 직접 그 영국 포크스턴 해변에서 만나서 직접 전달했다고 그러거든요. 화폐 전쟁 쪽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왜냐면 날짜까지 정확히 나옵니다. 6월 18일 날 전쟁을 했는데 6월 19일 새벽에 네이선이 승전보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21일 날 웰링턴 장군이 승전보를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돈을 엄청나게 번 거예요. 영국 국채랑 주식을 떨어뜨려서, 거짓말해서. 그래서 네이선은 주식 거래소로 가 전쟁에서 졌다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네이선이 이제 그때 돈이 많고 이러니까 그쪽에서도 네이선이 뭔가 알고 있겠지, 이렇게 정보가 빠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국 국채가, 주식이 일제히 폭락한다. 하루 동안. 그래서 네이선은 차명으로 뒤에서 몽땅 사들이고 있었던 거죠. 가격 떨어진 걸. 근데 이제 승전 소식을 알리자 미국은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이래. 영국은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고. 나폴레옹 드디어 이겼다고. 그러니까 영국 국채하고 주식이 엄청나게 치솟았겠죠. 2,500배라고 돼 있고, 어디서는 여기는 이제 20배라고 돼 있고, 좀 말이 다른데, 아무튼 영국을 다 먹었답니다. 영국 국왕보다 국왕 다음으로 재산이 많았다고 하니까 하루 동안 네이선은 무려 나폴레옹과 웰링턴이 전쟁으로 얻은 재산 합친 금액보다 많이 벌었다. 이후 네이선은 영국 정부 최고 채권자로 등록을 하고 영국 은행 실권을 장악한다. 채권을 다 사면은 그 채권을 발행한 사람은 중앙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네이선한테 이자를 주고 그 원금을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채 발행을 하잖아요, 영국은행이. 근데 이 공채 발행을 그 이자를 뭘로 갚냐면 국민 세금으로.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지만 공채를 발행하면 그 공채 발행한 거를 명분이 뭐냐면 국민들한테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국민들이 직접 세금을 내서 돈을 갚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이제 정부에 내던 세금을 로스차일드 은행에다 이제 갖다 내는 거죠. 공채하고 국채를 다 샀으니까. 따라서 워털루 전투를 통해 네이선은 런던, 시티 오브 런던, 금융시티를 장악해버립니다. 정말 물론 사기지만 정말 똑똑하다.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워털루 전투를 볼까요? 지도를 먼저 보면 전쟁터가 여기래요. 그러니까 여기 스페인까지 이제 프랑스군이 뻗쳤는데
여기까지 이제 밀고 온 거죠. 와, 그러니까 영국 이 웰링턴 장군이 나중에 이제 총리까지 하거든요. 공작 칭호도 받고. 그러니까 엄청난 위인이에요. 전쟁 정말 잘했다. 대륙 봉쇄는 이제 이렇게 내렸겠죠. 해군력이. 영국은 이제 해군력이 좋으니까 런던 이렇게 있고 가깝죠, 되게. 예. 여기서 전쟁했으니까 이제 그 정보원들이 이렇게 빨리 가서 소식을 전해줬겠죠. 워털루 전투. 정말 유명한 전투죠. 나폴레옹이 이겼으면 또 세계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참.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전쟁에도 돈을 버는 헌정꾼들. 이 네이선과 제임스는 서로 형제니까 한 패잖아요. 한 패인데 서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쪽을 지원합니다. 네이선은 이제 웰링턴을 지원하고 제임스는 나폴레옹한테 군비를 대준다. 그 서로 전쟁을 하니까 누가 이기든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게임을 하는데 무조건 이기는 게임을 하려면 그 판을 짜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판을 짜는 사람은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판을 짜는 거죠. 와, 이 로스차일드가. 그래서 이때 뭘 이제 깨닫냐면 전쟁은 야, 이익이 가장 많이 되는 장사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 나오잖아요. 이때 돈을 엄청 법니다. 이건 뒤에 가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기기를 원하는 측에는 넉넉한 돈을 빌려주고 계속 끊임없이 돈을 빌려주고 지기를 바라는 편. 그러니까 나폴레옹한테는 승리의 희망을 간신히 가질 수 있을 정도만 빌려준다. 그러니까 이거 1807년에 밀약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군비를 대준다. 스페인 침공해라. 그때 이제 희망을 간신히 가질 수 있도록 그 적절히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승자 측에서는 승자 측 웰링턴 장군이 이겼잖아요. 영국이 이겼으니까 이 진편의 빚까지 확실하게 갚아주는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안전한 투자처였다. 그러니까 제임스도 나폴레옹이 저도 어차피 여기 웰링턴 장군한테 이게 돈 받으면 되니까 영국한테 돈 받으면 되니까 안전한 투자처였다. 전쟁은 항상 누군가는 이기게 돼 있습니다. 양쪽에 돈을 빌려주면 이 패전국 나폴레옹 프랑스는 빌려준 돈의 이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승전국에게 지불해요. 여기다 영국에다가 전쟁 보상금을 지불하게 돼 있잖아요. 패전국이. 독일도 그 때문에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빚을 엄청 졌거든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래서 그거를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독일 경제가 굉장히 빨리 살아나서 완전 피폐했거든요. 독일 경제가. 근데 그 돈 때문에 사실 이제 전쟁이 다시 일어난 건데, 참 그거 보면은 이 사람들 돈이 얼마나 많길래 도대체. 이 전쟁 보상금. 그러니까 이 전쟁 보상금 없으면 나라에서 국민 세금 걷어들어가 지불했습니다. 영국도 미국 식민지, 미국 식민지였잖아요. 미국이 식민지였잖아요, 영국에. 거기도 세금을 또 엄청나게 걷고 막 이랬어요. 영국도 이제 전쟁하느라 완전 왕족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돈을 다 꿉니다. 그러니까 로스차일드가 이제 그런 거를 잘 이용해서 거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가 이제 프랑스를 점령하거든요. 나폴레옹 이후에. 그래서 이제 카페 왕조가 들어서는데, 이 루이 18세가 카페 왕족이에요. 그래서 1817년 프랑스는 워털루 전투 후 나라가 굉장히 피폐했어요. 그래서 루이 18세가 이런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서 프랑스 은행 한 곳과 영국 베어링스 은행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빌려옵니다.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때 로스차일드 은행이 외면당해요. 왜 외면당하냐? 졸부로. 그 왕족들이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래서 1818년에 전년도에 발행한 프랑스 채권가가 갑자기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로스차일드가 이제 상승하니까 우리도 빨리 그 융자 유치를 하려고 왕족에게 다가가는데, 이 귀족들이 굉장히 무시를 합니다. 왜냐면 졸부니까. 근데 얘네가 이제 꼼수를 써요. 어떤 꼼수를 쓰냐면 프랑스를 점령하는 얘기예요. 1818년 11월 5일 프랑스 국채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이제 긴장하는 거죠. 갑자기 왜 떨어지지? 이러니까 10월 달에 한 달 전에 로스차일드가 국채를 사들였다가 대량 투매를 해버립니다. 한 번에 다 파는 거예요. 이때 이제 칼이랑 같이 했다고 그러거든요. 제임스하고 이제 칼하고 같이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황실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의 대리인이 국왕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니 이거 지금 국채 이거 떨어지니까 로스차일드 은행한테 맡겨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전원을 넣어요. 전원을 놓고 루이 18세가 이제 급하니까 제임스와 칼 형제를 접견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채권은 진정이 되고 이때부터 프랑스를 구해준 영웅이 된다. 이게 제임스입니다. 아까 앞에 그 위키백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임스가 프랑스의 영웅으로 등극한다고. 참 정말 천재들이다. 전쟁이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제 일루미나티 세력도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또 이제 미국 얘기로 넘어가요. 미국 얘기로 넘어가니까 또 역사니까 재밌어요. 또 자료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자료도 또 재밌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공부하는 이유는 로스차일드가 어떻게 돈을 지금 벌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보다는 이제 일루미나티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으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세계 정부를 우리가 만들자. 이런 포부로 글쎄요. 시작이 이렇게 창대했을지 과연. 그래서 책을 통해서 그렇게 팩트 체크를 해가면서 보면 됩니다. 재미로 봐주세요. 네, 오늘 로스차일드 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